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잔금 비율에 사한 비율을 더하면 당연히 100%가 되겠죠? 그래서 잔금 비율이 60%, 그럼 사한 비율은 40%예요. 그럼 더하면 100% 1이 된답니다. 0이 된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잔금 비율과 상한 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했던 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잔금 비율은 짝대기 짝,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 기간이 분자, 분모의 연금의 현가 계수, 전체 기간이 들어갔었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였죠, 여러분. 그래서 미음이 들어있지 않은 애들은 연금 관련된 현재 가치 계수였습니다. 저당 상수는. 그런데 감채기금 계수는 미음이 들어있으니까 연금 관련된 미래 가치 계수였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역수였어요. 상환 기금 계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미음 들어있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인 저당 상수를 곱하면 당연히 1이 나오죠. 이 둘이 역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선 반드시 뭘 준다고요? 저당 상수를 준다고 그랬죠? 주택저당 대출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해서 받았을 때는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사용했어요. 구했습니다. 5조.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저당 상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번. 연금의 현가계수의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중간에 이렇게 쓱 지우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 5번. 현재 5억입니다. 그럼 현재 5억은 일시불이죠.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대요. 5년 후에 주택가격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5년 후의 금액은 미래가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건 뭘 곱하면 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네요. 그럼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크기 나누기 거리의 제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1만 명이래요. A씨는. 그럼 1만 명을 A씨의 거리 2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2 제곱은 4죠. 4로 나누면 2,500이네요. 그 다음 5,000명을 이제 1 제곱으로 나눠요. 1 제곱은 하나만 하죠. 1이죠. 그럼 5,000이죠. 그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몇 대 1 이렇게 나오죠. 2대 1이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B씨와 A씨는 2대 1이 되는 거예요. 1대 2. 그럼 둘을 더해서 3을 만들고 그 3으로 전체 인구수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3,000이. 그러면 지금 A씨는 1이니까 3,000이 1이니까 3,000이고 B씨는 3,000이 2번이죠. 그러니까 6,000이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기억. 순현재 가치, 회수기간법,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내부수익률법이지 회수기간법 아니잖아요. 회수기간법 앞에 할인자 없죠. 현가자 없죠. 화폐시간가치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인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은 다 요구수익률이 사용되는데 순수는 계산하기 위해서 요구수익률이 필요한 거고 내부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요구수익률이 필요했던 거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X입니다. 그럼 기억이 들어있는 1번을 지우겠네요. 그 다음 니은. 순현재 가치가 1이 되는 단일 투자한 이게 아니죠. 영순위 일수 찍는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빼서 크기 비교니까 0기준. 같으면 0이었어요.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크기 비교니까 같으면 1이었죠. 1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영순위 일수 찍는다. 네, 그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1이 되는 단일 투자안이 아니라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거였죠. 반드시. 그래서 지금 몇 번도 틀렸다? 니은도 X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또 지우죠. 2번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재투자율로. 재투자를 이제 할 텐데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할인해요. 그 다음 순현재 가치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하죠. 요구수익률로. 그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귿은 5네요. 디귿이 없는 4번을 지워요. 그럼 지금
3번과 5번의 리을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미음을 보면 되겠죠. 미음을 봤더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대요. 실현 수익률은 절대로 투자 결정 시점에 실현된 것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 시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과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렸죠. 그래서 실현은 우리에게 뭐였다? 실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현자가 나오면 무조건 투자론에서는 X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음이 X인 순간 3번이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제 리을. 복수의 투자의 투자 결정 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순위원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죠. 그럼 다르게 나오면 투자 결정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갔었습니다. 뭐로 가죠? 반드시 부익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쁜 놈인 순위원가법에 얘기했던 거죠. 순위원가법은 가액이니까 더하기 된다? 네, 더하기 되죠. 그래서 개별 투자안의 순위원가의 합은 전체 투자안의 순위원가가 됐어요. 기억을 반드시 해보세요. 그래서 순위원가법에서 각 기간별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요구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순위원가법에서 요구 수익률을 복수로 존재시킬 수 있는 건 장점이었죠. 예쁜 놈이었습니다. 기억 꼭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순위원가법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맞는 건 디귿과 리을이었던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